1940년 2월 세계는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소련 적군이 작은 나라 핀란드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소련은 인구가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거대 국가였고 핀란드는 겨우 370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해 보였죠. 하지만 핀란드는 2개월 반 동안 버텨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상대로 말이죠. 만네르하임 방어선이라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 방어선은 핀란드의 마지막 보루였죠. 수많은 콘크리트 벙커와 요새로 구성된 이 방어선은 소련군의 무수한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2월 둘째 주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련 국방장관 클리멘트 보로실 로프 원수가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거든요. 이른바 점진적 공세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건 그냥 끄잡는 인의 전술이었습니다. 오늘은 만네르하임 방어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에 맞서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월 12일과 11일 카렐리아 지역 전체에서 소련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핀란드만에서 타이파레까지 전선 전체가 동시에 공격받았죠. 소련군의 수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얼어붙은 바다를 이용해 측면 공격까지 시도했어요. 전장의 폭을 더 넓히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이 시도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핀란드 해안의 중포병대가 얼음을 집중 포격해서 깨뜨렸거든요. 수백 명의 소련군이 무거운 장비와 함께 얼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익사하거나 얼어 죽었죠. 당시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물에 빠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소련군은 전차와 야전포를 동원해 핀란드 해안의 중포병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도 실패했어요. 한 번의 공격에서만 탱크 25대가 파괴되거나 얼음 속으로 가라앉았죠. 라도가 호수 건너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련군은 측면 공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11일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소련군이 드디어 만네르하임 방어선을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핀란드군이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핀란드 제5사단은 정말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은 정예부대였어요. 하지만 지나친 조심성 때문에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전선에서 올라온 보고서에는 긴박감조차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른 수많은 나쁜 보고서들과 함께 본부로 전송되었어요. 그냥 여러 보고서 중 하나로 묻혀버린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돌파구는 수마 북동쪽의 나티 도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을 방어하던 핀란드 대대는 1월 말부터 그곳에 있던 부대를 대체한 참이었어요. 이전 부대는 더 이상 효과적인 방어를 할 만한 전투력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체 부대 자체도 전투력의 4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두 개의 콘크리트 벙커가 있었습니다. 밀리슨 달러 벙커와 파피에르스 벙커였죠. 이 이름들이 재미있는데 밀리언 달러 벙커는 건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대체 부대는 한밤중에 이 요새들을 인수받았어요. 하지만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죠. 바로 그날 저녁 소련 사령관 세멸 티모셰코가 움직였습니다. 18개의 보병사단과 5개 전차 여단을 지역 전선 전체에 투입한 거예요. 소련군 123사단은 포병을 수동으로 밀어서 전진시켰습니다. 핀란드군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죠. 동시에 평사포를 사용해 핀란드 요새를 집중 공격했어요. 그들의 주요 목표는 두 벙커 중 최소한 하나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마 대신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수마의 방어력이 더 강했거든요. 게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핀란드군이 결국 수마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했죠. 더 중요한 건 약 1km 떨어진 이 차 방어선까지 돌파할 수 있다면 전쟁 지역 전체의 주요 도로 교차로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2시간 30분 동안의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죠. 정오가 되자 레닌그라드에서 온 보병들이 돌격을 시작했어요. 파피에르스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은 곧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즉시 신병들을 투입했어요. 동시에 소련 전차들이 파피에르스 앞으로 진격해 핀란드군의 사격을 차단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전술이 잘 통하지 않았어요. 핀란드군이 몰로토프 칵테일과 보포스포로 탱크를 쉽게 파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소련 보병과 전차가 강력하게 협력했죠. 각 탱크 뒤에는 자동 무기를 든 수많은 병사들이 따라붙었어요. 이로써 휘발유 폭탄 공격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장에 있던 보포스포는 이미 오래전에 다 파괴된 상태였고요. 핀란드군은
신속히 벙커에서 철수해 지형을 이용해 싸워야 했습니다. 정오 12시 30분 소련의 붉은 깃발이 파피에르스 위에 휘날렸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벙커가 함락된 거죠. 핀란드군 좌익에서는 지역 습지가 너무 깊어서 기갑부대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소련 보병만 있었죠. 데스밸리라고 알려진 지역에 공격을 개시했어요. 하지만 소련 전차가 라티 도로로를 통해 방어선 뒤쪽에 도착하자 현지 핀란드군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100만 달러 벙커만 남았습니다. 이 벙커는 공격을 견뎌냈어요. 전투는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계속되었지만 수비군은 버텼죠. 벙커 전체가 포위되었고 소련군은 계속해서 공격 항구를 통해 침투하려 했지만 수비수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5시 소련 공병들이 벙커 메인홀 지붕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분화구에 230kg의 TNT 폭탄을 설치했어요. 폭발의 힘으로 벙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정오 무렵 이 지역을 방어하던 병력은 5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지원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다음날 저녁까지 붉은 군대는 라티 도로 돌출부의 방어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1일에 시작된 공세의 최전선 전체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유일한 지역이었죠. 핀란드군은 13일에 라티로드의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규모도 너무 작았어요. 게다가 반격을 담당하게 될 제5사단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죠. 만네르헤임은 원래 사단의 3개 연대 전부를 반격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긴급 상황 때문에 두 연대를 철수해야 했어요. 만약 5사단이 11일에 완전 배치될 수 있었다면 라티로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가정일 뿐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소련 기갑부대가 주도한 공세였습니다. 50대의 전차로 구성된 선봉대가 핀란드 방어선을 돌파해 깊숙이 침투했어요. 곧 그들은 확실한 이점을 얻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핀란드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비보르크를 공격할 수도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진격을 멈췄습니다. 다른 군대가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완벽한 승리의 기회였는데 그들은 그걸 잡지 못했죠. 역사가 윌리엄 트로터는 그 이유가 아마도 소련이 비보르크로 가는 길이 정말 경비가 없다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핀란드의 방어가 정말 그렇게 허술할 리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유가 무엇이든 붉은 군대가 다시 진격을 시작했을 때 전체 공격 모멘텀은 모두 소진되어 있었고 핀란드군도 방어력을 강화한 상태였습니다. 핀란드군은 그날 밤 반격을 고려했지만 포병이 부족하고 지형이 취약해서 성공 가능성이 낮았어요. 계획은 포기되었죠. 14일 소련은 라티도로 돌출부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마를 압박했어요. 그 결과 핀란드군은 70일간 붉은 군대의 맹렬한 공격을 견뎌낸 수마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소련군에게 들키지 않고 대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군이 15일에 수마에 대규모 공세를 개시했을 때 방어군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스탈린이 수마 함락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게 사실이라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수마에서 붉은 깃발이 휘날리는 걸 본 목격자들이 직접 설명한 후에야 그는 그걸 믿으려 했어요. 2월 15일 오후 4시 핀란드 사령관 칼 구스타프 만네르하임은 핀란드 제2군에게 중앙선으로 후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적인 영향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죠. 군대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자 소련 평화 협상자들은 12일에 평화 조건을 제시했어요. 사실 소련은 이때 핀란드뿐만 아니라 독일과도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협정에 동의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소련을 최대한 중립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는 심지어 독일의 가장 진보된 전함 비스마르크의 청사진까지 넘겨줬어요. 이번 주에는 바다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2월 16일 해군성 장관 윈스턴 처칠의 지시에 따라 영국 구축함 코사크가 노르웨이 해역에 진입했어요. 그리고 독일 수송선 알트마크호에서 영국 전쟁포로 299명을 구출했죠. 알트마르크호는 14일에 노르웨이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선박은 수감자를 즉시 석방해야 했어요. 하지만 알트마르크호의 선장은 배에 포로가 없다고 주장했죠. 동시에 노르웨이 측도 실제로 선박을 수색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알트마르크호는 오랫동안 독일 전함 그라프 슈페의 보급선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 군함은 2달 전 우루과이 해안에서 스스로 침몰했어요. 이것이 수송선에 죄수들이 있었던 이유였죠. 사실 영국이 취한 조치도
국제법을 위반한 거였어요. 이런 움직임은 국내에서는 인기가 있었지만 독일은 이를 통해 영국이 노르웨이에 군대를 파견할 의도가 있다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침략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코사크호의 필립 비안 대위는 특별 공로 훈장을 받았어요. 노르웨이는 영국이 노르웨이 영해를 침범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죠. 영국은 노르웨이가 독일의 영해 이용을 허용해 영국 선박의 전쟁 포로들을 국제법을 위반하며 독일로 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계략과 음모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의 정보장교 리하르트 조르게는 일본에 있으면서 현지 독일 대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스탈린이 서쪽 끝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극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계속 파악해야 했거든요. 소련은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과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과 의도를 고려해야 했죠. 이에 조르게는 16일 일본의 무기 생산 능력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모스크바에 보냈어요. 보고서에는 전투기, 트럭, 기타 자재, 제조 공장 등이 포함되었고 일본의 철강센 능력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전장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 첩보, 경제 모든 게 얽혀 있었죠. 만네르하임 방어선의 돌파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숫자의 승리였고 자원의 승리였으며 때로는 실수와 판단 착오의 결과이기도 했어요. 핀란드가 2개월 반 동안 버틸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상대로 말이에요. 하지만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과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핀란드는 결국 평화 조약을 맺게 되지만 그들이 보여준 저항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전쟁의 결과는 때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코사크호 사건처럼 작은 사건 하나가 전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죠. 독일은 영국의 움직임을 보고 노르웨이 침공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1940년 2월 만네르하임 방어선이 무너진 그 주간의 이야기였습니다.